테스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어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씨앗이 있네요. 예문에 요악한 아웃동서 여우 같은 씨앗년에 했을 때 씨앗은 첩을 가리키는 말이고, 고전시가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시어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어는 침선입니다. 바느질인데 예문 봅시다. 침선을 돕는 유를, 침선을 돕는 종류들 각각 명호를, 이름을 정하여 벗을 삼을세. 그래서 작품 제목이 규중치루쟁농기죠. 자, 규중이면 아녀자가 거처하는 데를 규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규방 가운데에 칠우 일곱 벗인데, 이게 뭐 바늘과 실과 가위와 골무와 등등등 해서 7개의 바느질과 관련된 물건들의 이름을 붙여서 칠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규중치루쟁농기에서는 이 치루가 의인화되어서 서로의 공을 다투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침선은 바느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편작이 나왔습니다. 자, 이 누구냐 하면 중국의 전국시대의 의사인데 명의로 굉장히 이름을 떨친 사람이죠. 그래서 편작하면은 명의의 대유법입니다. 그래서 편작이라는 언급이 나오면 그냥 명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가 더 익숙할 수 있지만 고전시가에서는 화타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화타보다는 편작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작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문에 편작이 열이오나 이병을 어찌하리 서리법 쓰였네요. 자, 편작 명의가 10명이나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쩌지 못한다. 여기서 병은 상사병입니다. 임을 향한 상사병이고, 이게 정철이 쓴 삼위인곡이라서 여기서의 이 임을 향한 병에서 임은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품. 자, 솜씨, 실력, 능력 이런 뜻이고요. 예문에 보시면 수품 제도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이르리오. 그 솜씨와 제도, 격식을 나 곧 아니면 어찌 이루겠는가. 역시나 서리법이네요. 자, 잣이 나왔습니다. 잣은 성입니다. 성, 캐슬. 자, 예문 봅시다. 자단봄에 성 안을 보니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풀과 나무만 깊었다. 이제 무성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성이 망해서 이렇게 풀과 나무들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다음 시어는 살, 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입니다. 마을. 예문 봅시다. 맑은 가람. 맑은 가람은 강이죠. 강의 한 고배,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니,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마을이 있으면 강이 그 마을을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안고 흐르더라 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건 파람. 파람은 휘파람입니다. 휘파람. 자, 예문 봅시다. 청풍에 옷깃 열고,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때에 뭐 이런 예문이 되겠고요. 다음 우음은 웃음이죠. 하하허허 한들 내 우음이 정 웃음인가? 내 웃음이 진짜 웃음인가? 서리법이고 진짜 웃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겉으로 그냥 웃음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무심. 자, 무심은 한자 그대로 보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얘는 무욕을 나타낸 겁니다. 욕심이 없다 라는 건데, 강호 한정어 같은데 보면 속세에 대한 욕심을 모두 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봅시다. 예문에 강호는 자연이겠죠. 자, 강과 호수를 합쳐서 강호라고 하고, 자연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쓰니까 자연은 강과 호수만 있는 게 아닌데 강과 호수만 갖고 와서 자연 전체를 비유했기 때문에 대유법입니다. 강호의 자연에 월백하거든, 흰 달이 뜨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내가 더욱 무욕의 그런 마음이 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예문은 우리가 그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삼공은 삼정승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대유적인 표현이고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높은 지위, 높은 어떤 벼슬아치, 높은 벼슬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만승이 나왔는데 이 만승은 만대의 수레라는 뜻인데 천자의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윤선도가 쓴 건데, 누구서 삼공 도곤 났다 하더니, 자, 도곤 나왔네요. 도곤이 뭐뭐 보다 이런 뜻이었죠. 도곤이나 뭐뭐 라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와.
너보다 실은 많은 내가 했을 때 널라와 실은 많은 내가 이런 식으로 고전 시가에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도곤을 썼죠. 그래서 누고서 삼공 도곤 했네요. 누가 있어서 삼공보다 높은 벼슬아치보다 낫다고 하더니 뭐가 자연이야. 자연이 높은 벼슬아치보다도 낫다고 했는데 시적화자 내가 생각하기엔 만승이 이만하랴. 천자의 지위도 이만 못하다. 자연만 못하다. 자연이 최고 좋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하랴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같은데 자주 사용되는 이제 표현 개념들인데 교차라는 표현이 선택지 자주 사용이 되죠. 아래쪽에 보면 기출 2021학년도 수능에 보면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2020학년도 9월 모평에도 장면의 빈번한 교차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차라는 게 요것과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차인데 다시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보시면 꿈과 현실의 교차, 꿈과 현실을 오가면서 내용이 전개됐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장면의 빈번한 교차, 여러 장면을 넘나들면서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저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때 장면의 빈번한 교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시험에 모의고사에 이렇게 짧은 지문 안에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작가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장면을 빠르게 교체하는 자기 글을 쓸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잘 안 나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고요. 그런데 선택지에는 되게 빈번히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답이 되지 않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과거와 현재의 교차. 요건 뭐 조금 곧잘 나올 수가 있어. 과거와 현재의 교차. 자, 그래서 교차라는 표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체. 자, 문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체가 있는데, 구어체는 실제로 말하는 형태로 쓴 문체인데, 그냥 이제 현대 소설들은 다 구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말투를 그대로 썼기 때문이고, 문어체는 말하는 것보다는 글을 쓸 때 나타나는 문체라고 되어 있는데, 옛글의 주로 나타난다? 자, 우리가, 성경책 보면, 옛날 성경책 보면 되게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뭐 요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런 표현들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막 이런 되게 예스러운 어투 이런 것들이 문어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전 소설에서 보이는 것이 문어체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근데 이제 현대 문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간결체는 이제 간결하게 문장을 짧게 말하는 거고, 만연체는 길게 느려서 문장을 길게 쉼표 찍어가면서 수식어들 많이 넣어가면서 길게 쓰는 거고요. 강건체는 굉장히 강하고 힘차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유체는 부드럽게. 건조체는 수식이 거의 없이, 화려체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사실 현대 지금 요즘 근래의 수능에서는 뭐 간결체니 만연체니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언급하진 않고 밑에 기출의 선택지 선지 같다는 것처럼 구어체 정도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간결체, 만연체, 뭐 우유체 이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뭐 나온다고 해봐야 뭐 부드러운 어조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 뭐 의지적 뭐 어조 뭐 이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어체와 문어체 정도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에도 보면 저 기출에도 보면 2021학년에는 보면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스럽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학년 수능에서도 나왔네요.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그래서 구어체를 쓰면은 생동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구어체는 곧잘 나오니까 구어체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의 이동. 우리가 시 관련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시선의 이동이라는 선지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문을 좀 봅시다. 빼어난 가는 잎새 구준득 보드랍고. 자, 잎새를 보고 있어요. 시선이. 자줏빛 굵은 대공, 꽃대공으로 눈이 옮겨졌고 하얀 꽃이 꽃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슬은 구슬이 되어 자 꽃에 맺혀있는 이슬로 또 시선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은
시선의 이동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자, 근경에서 원경. 근경은 가까운 경치를 근경이라고 하고, 원경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치를 원경이라고 하는데, 시를 좀 봅시다.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자, 들길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있는 곳을 보고 있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나니. 자, 시선이 들판과 마을에서 그 위쪽에 있는 날아다니는 꾀꼬리로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암컷이라 쫓길 뿐 순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울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렴. 자, 산봉우리가 맨 앞에 있었다면 마을이나 들판이 보이지 않았겠죠. 마을 들판 얘기하고 새 날아다니는 거 얘기하고 산봉우리 얘기했으니까 산봉우리가 가장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길 마을 꾀꼬리 산봉우리 순으로 시상을 전개했다라는 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전개해 간 겁니다. 자, 또 다음 거 봅시다.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 받친 호장 저고리. 저고리 얘기하고 있네요.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발도소이다. 저고리에, 한복 저고리에 위에 이제 목이 있는 부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하얀 동정이라고 하는데 시선이 거기가 있습니다. 살살이 퍼져나린 고든선이 스르르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시선이 이 동정에서부터 해서 치마로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고 있죠. 치마 끝 곱게 감춘 운해당에 치마 끝으로까지 시선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처음 것은 꽃의 여러 부분으로 시선이 이동했고요. 그 다음 건 근경에서 원경으로, 그 다음 건 수직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시선이 이동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선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것도 시선의 이동인데 그 중에서 특히 근경, 원경을 따로 뺐는데, 왜냐하면 근경, 원경은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근경이 가까이 보이는 경치, 원경이 멀리 보이는 경치인데 추가로 예문을 좀 더 봅시다. 박목을의 청문호를 보면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욑집, 멀리 청운사라는 절이 보이고 낡은 기욑집이 보이고 산은 자하산, 그 배경으로 자하산이 보이고 이런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느릅나무 송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했으면, 청로루에 눈에 도는 구름이니까 눈 속에 노루의 그 눈에 보이는, 눈 안에 보면 구름이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건데, 그럼 굉장히 이제 확대해서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봅시다. 무등산 한 활기 매희 동다이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와 재얼봉이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자, 산맥이 이렇게 쭉 동쪽으로 뻗어서 떨어져 나와서 재얼봉이 되었다 그러면 산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경이겠죠. 근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라 바위 위에, 넓적한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혔으니, 자,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고 거기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정자를 지어놨다라는 건 어쨌든 산 전체를 언급하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까운 경치죠.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우리가 시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에 단정적 진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단정적인 진술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딱 잘라서 표현하는 건데, 뭐뭐 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결해버리면,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단정적 진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딱 그렇다 라고 딱 끊어 말하는 건데, 예문 보면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분명하게 딱 그렇다 라고 사실을 딱 단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예문 봅시다.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꽃이 피었다, 가르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단정적 진술이고, 단정적 진술은 선택지에 종종 언급되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예문을 통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학습 합시다. 자, 맹사성이 쓴 강호사시가입니다. 강호 자연이겠죠. 사시니까 시가 시간 할 때 그 시인데 앞에 사가 붙었으니까 시간 개념 중에 4개로 나눠져 있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죠. 그럼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 시가 계절별로 시상이 전개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본문은
봄부터 봅시다. 춘사, 봄의 노래입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 앞에서 얘기했죠. 자연입니다.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이고요. 강호의 자연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막 이렇게 봄을 맞아서 흥치가 막 올라옵니다. 탕묘개변, 개변에서 개자 봐줍니다. 선생님이 몇 번 연기를 했어요. 저거 시냇물이란 뜻입니다. 그럼 개변이면 시냇물가. 탕료에서 탁이 탁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탁주 얘기하느라고 탕료라는 말씀은 탁주. 우리가 막걸리 같은 술은 이게 그 약간 술이 이렇게 부유물이 있고 약간 탁한 술이죠. 그래서 탁주라고 하는데 탕료 개변이면 시냇가에서 막걸리 같은 그런 탁주 마시면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금린어 안주로다. 금린어의 어가 물고기 어자죠. 물고기 안주해서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주로다 그랬습니다. 자, 술 마시고 있는 거니까 풍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몸이 한가해옴도 한가한 것도 역군은 있었다.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거 누구 덕분이야? 역은 역시 군은 임금군입니다. 은은 은혜, 역시 임금님의 은혜가 있었다. 자, 앞에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언급했고, 그게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춘사하사 계속 쭉 전개되면서 계속 똑같이 이 몸이 이러이러한 것은 역군은 이셨다 라고서는 반복된 표현을 쓰고 있어서 글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정형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탕묘개변. 자,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하사를 봅시다. 여름이네요. 강호의 자연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초당에서 초자가 풀초자입니다. 자, 우리가 강호한정가에 나오는 시적 화자들이 보통 초가집에서 강호한정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 풀초자를 잘 봐두셔야 되고, 초당 했으니까 이거 초가집이에요. 강호의 자연에 여름이 드니 초가집에 일이 없습니다. 한가하다 그 얘기죠. 유신한 강파는 신이가 있는, 이 신이 믿을 신자입니다. 신이가 있는 강파, 강의 파는 파도할 때 파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파도가 신이가 있어서 나하고의 약속을 잘 지켜서 보내나니 바람이다. 나한테 바람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여름에 덥지 않게 나한테 바람을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강물이 신이가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유신한 강파는 의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원하게 지낸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가끔 고전시가에서 여름에 내가 시원하게 잘 지낸다, 가을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독해가 안 되다 보면 시원하다 뭐 이런 표현을 보고 가을의 계절을 나타내는 건가 했다가 선택지 잘못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서늘하다, 시원하다, 내가 시원하게 지낸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잘 나오는 설정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을을 나타내는 건지 여름을 나타내는 건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건 여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장에 이 몸이 서늘해온도, 이렇게 서늘하게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서늘하게 시원하게 지내는 거 역시나 임금님의 은혜셨다 라고 임금에 대한 충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예전에 이런 어떤 학자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은 임금에 대한 충을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작품에서 드러내는 경향이 좀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추사 봅시다. 가을이네요. 강호의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가 되게 다 살쪄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 다시 초장에서는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정에 금을 실어, 작은 대에다가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져두고, 흐르듯이 띄어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해움도, 이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낚시나 하면서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동사 봅시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자연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눈의 깊이가 한자가 남는다라는 건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삿갓 빗기 쓰고 누욕으로 옷을 삼아. 내가 대단한 거 쓰지 못하고 삿갓 같은 거 쓰고 있고, 누역,
누역,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자, 누역이 도롱인데, 도롱이가 이제 뭐 예전에 입는 이렇게 사실은 뭐 옷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옷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옷을 삼아서 입고 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그러면 굉장히 그 소박한 옷차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그런데 이렇게 소박한 옷을 입고서라도 춥지 않은 거 역시나 임금님이 은혜셨다라고 해서 역군은 이셨다. 임금에 대한 충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강호의 겨울이든이라고 시작했는데 강호라는 거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 대유법이라는 거 오늘 되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 봅시다. 자, 요건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시입니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니라서 굽다 턴고. 자, 눈이 나왔습니다. 눈이 나왔으니까 흰색이라는 게 머릿속에 환기되죠. 색채어를 쓴 건 아니지만 색채 이미지가 환기되는 색채 이미지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흰색이 환기되겠죠. 대를 니라서 굽다 턴고. 대나무가 나왔는데 그러면 눈하고 대나무는 푸른색이죠. 눈 속에서도 푸른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눈과 대 때문에 색채 대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충과 지조를 드러내는 시어죠. 대나무, 소나무 이런 게 겨울에도 푸른색을 가지고 있어서 충이고요. 봄에 피지만 봄에 아주 이른 봄에 눈이 덜 녹았을 때 눈 속에서 피는 매화. 그래서 계절은 봄인데 눈 속에서 피는 매화도 지조와 절개. 그리고 가을에 설이 내릴 때 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피는 꽃 국화. 국화도 지조와 절개. 그래서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 지조와 절개죠. 그리고 가끔 난초. 난도 지조와 절개로 나올 때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충을 나타내는 시어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굽을 구부러질 그런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서리법이네요. 아마도 새한고절, 한이 찰 한자예요. 자, 추운데 고절 외롭게 홀로 그 절이를 지키고 있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대나무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나무를 보고 너라고 인칭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요거 의인법입니다. 자,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